네, 7번 별표 시문학 용어 정리합시다. 용어 알아야지 이제 문학 문제 풉니다. 30가지의 시문학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앞에서 배운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고요. 새로운 거 위주로 한번 용어 정리해 봅시다. 아시겠죠? 첫 번째 1번은 별표 감정의 대입법. 일단 줄 쳐요. 쭉 쳐요. 서로 대비되는 감정이나 정서를 일부러 결합시켜 복잡한 상태의 심정을 절제 동그라미 절제시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법을 우리는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이쪽 봐요. 예를 바로 들게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게 정지용의 유리창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심사는 이제 심정이란 뜻이고, 자 여기 봐라. 외롭다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감정이야. 황홀하다는 거야.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치? 이 시가 자식 잃은 슬픔을 나타낸 유리창이라는 시인데, 자식 잃은 슬픔에 외롭지만 죽은 자식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보게 돼요. 다시 보니 기쁘다 이런 얘기야. 슬프지만 기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다. 그치? 이렇게 나란히 배치시키면 이 감정이 절제가 돼. 왜? 이거는 다운되는 거고 이거는 업되는 거기 때문에 슬프지만 기쁘다, 외롭지만 황홀하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절제가 된다고.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 대위법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걸 감정의 대위법이다. 다시 얘기할게. 서로 상반된 감정을 나란히 배치시켜서 감정의 절제를 표현한 거. 이것을 감정의 대위법이다. 대위라는 것은 평형, 플랫, 평형이 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뭐 따라하세요. 감정의 대위법. 다음 2번 별표 주관적 변형 밑줄 쫙.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상상력을 통해 변형된 형태를 우리는 주관적 변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간의 사물화, 윤의 사상적 발상,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그렇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야.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상상력을 통해 변형시킨 거다. 이것을 주관적 변형이다. 이 변형이란 말이 변화하여 쓰였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 텐데 왼쪽 알맹이에 주관적 변형하면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황진이 시조입니다. 이 황진이 시조로 주관적 변형 문제로 무려 5번이 기출이 됐어요. 동지딸 기나긴 밤, 이게 바로 독수공방의 외로운 밤의 시간이 되겠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치? 한 허리를 버혀내어까지 밑줄 쳐. 버이다는 베다, 자르다의 뜻인데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 여기가 주관적 변형이야. 그러니까 동지딸 기나긴 밤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외로운 밤의 시간의 개념에 한 가운데를 베었다 그래서 시간을 사물화시킨 거야.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을 사물화시켰다. 한가운데를 비웠다. 이런 게 바로 주관적 변형이라고. 주목. 일단 주관적 변형 그러면 바로 나올 게 바로 이 시야.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시작하는 황진의 시조가 주관적 변형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차곡차곡 넣었다가 어른님, 정든님이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주목. 시조 가운데 기생들의 시조 있어요. 황진이, 계랑, 홍랑, 이게 이제 기생들인데, 기생들의 시조는 공통점이 주제가 다 뭐야? 임에 대한 그리움. 뭐라고? 임에 대한 그리움. 다시 얘기할게. 황진이, 계랑, 홍랑. 얘네들이 다 신분이 기생들이야, 기생들. 기생들의 시조 나오면 주제는 정해져 있어. 임에 대한 그리움. 공식처럼 나오면 돼. 90% 이상 황진이, 계랑, 홍랑과 같은 기생들의 시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이다. 듣고 있니? 주관적 변형에 쓰인 작품의 예. 일단 대표적인 작품이 누구의 시조? 황진의 시조. 황진의 시조. 이 황진의 시조에서 바로 시간의 개념을 사물화시켰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란 외로운 밤의 시간에 한 가운데를 베어냈다 그래서 사물화시킨 게 일단 이게 대표적이야. 거의 시험은 이게 나와. 나머지 것도 좀 보면 예를 더 추가할게. 삼위인곡. 누가 쓴 거지? 정철의 삼위인곡. 이 정철의 삼위인곡은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변함없는 충성심의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지. 대답하세요. 네.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어서 뭐가 된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호랑나비가 되겠대. 뭐가 된다고? 구체적 대상으로 변형시켰어.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야. 죽어서 뭐가 된다는 거, 호랑나비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윤회 사상적 발상이라 그래. 이게 윤회 사상적인 발상이거든.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겠대요. 그래서 님한테 날아가겠대. 님이 날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라가려 하노라. 이게 삼위인곡이야. 삼위인곡 마지막 결사의 내용이지. 윤회 사상적 발상을 통해 시간을 사물화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호랑나비가 돼서 시공간적 거리를 초월하고 있어. 삼위인곡 있으면 또 뭐 있어? 정철의 송미인곡 있어요. 정철의 송미인곡도 동일한데 역시 마지막에 영원한 사랑이야. 송미인곡에서 달과 비가 되겠다고 이야기해. 달이 돼서 환하게 비춰주고 비가 돼서 적셔주겠다. 이것도 호랑나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적 발상으로 역시 주관적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시 가운데 조그만 사랑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황동규 시인인데 이 시에서 이런 식구가 나오는데 어제를 동요맨이라는 식구가 나와. 맨 첫 구절인데 어제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야. 이거 시간의 개념이라고. 근데 어제란 시간을 동요했다. 역시 시간을 뭐 시킨 거니? 시간을 사물화시킨 거야. 시간을 사물화시킨 것이다. 이것도 황진의 시조처럼 시간을 사물화시킨 주관적 변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 것도 기출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주관적 변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역시 주관적 변형이 아부터 추출 때는 누구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시작하는 황진희 시조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야. 거의 저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주관적 변형이었어요. 다음 3번 객관적 상관물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넘어갑시다. 4번 통사율도 넘어갑시다. 같은 문장 구조 반복이죠? 대표적인 게 AABA 구조 있습니다. 그렇죠? 5번 점층도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6번 가요. 사이비 진술. 사이비 진술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적 진술을 그래서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고 비상식적인 비과학적 진술을 우리는 사이비 진술이라고 그래. 가진술이라고도 하고요. 264 광야에 나오는 구절인데 모든 산맥이 바다를 향해 휘달릴 때도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하죠? 산맥이 어떻게 달려가요? 이런 게 사이비 진술. 알겠습니까? 물론 이거 의인법도 되지? 그리고 동적인 심상이다? 7번 감정의 집약 또는 응축, 응결.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절제된 감정이 일순간에 드러나는 것으로 주로 시의 마지막 부분 감탄사를 통해서 나타내요. 자, 정종이 유리창인데 자식 잃은 슬픔의 시인데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절제하면서 쓰다가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밑줄 본물이 터지듯이 마지막 감탄사를 통해서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해. 얘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탄사 부분에서 감정이 집약됐다, 응축, 응결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구절은 감정이 집약된 시행이 되겠습니다. 8번 직서적 또는 직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 동그라미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직서적이다 또는 직정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하나 들면 김소월의 초혼. 초혼 시를 보면요. 주목. 시작하자마자 느낌표 살벌하게 찍혀가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식으로 느낌표 막 찍혀가면서 사별의 슬픔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죠? 표현되죠?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돼. 이런 게 직서적 또는 직정적. 하나 더.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 제목의 타는 목마름이 민주주의를 말하죠. 근데 이 시에서도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감정이 그대로 표현돼요. 이런 건 직서적이다, 직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네. 우리가 이제 문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감정이 절제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절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쓰는 거야. 냉철하게. 감정이 절제된 거 반대는 감정이 뭐 되는 거니? 표현되는 거지. 표출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 감정이 표출되는 건지 이걸 뭐라 부르는 거라고? 직서적 또는 직정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다음 9번 별표 낯설게 하기. 시치 및 대기 수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경화 또는 포그라운딩이라고도 해요. 출처 상투적인 표현을 깨뜨림으로써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낯설게 하기다. 진부한 것이 아니라 식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새롭고 참신하고 프레시한 거. 이런 게 낯설게 하기야. 예를 봐요. 은피라미대처럼 반짝이는 풀벌레 소리. 풀벌레 소리를
피라미드와 같이 얘기했어요. 참신하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새롭죠? 프레시하죠? 예, 이런 게 낯설기하기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쌤, 뭐가 참신한데요? 너 그런 자세로 문학 공부할 수가 없다. 순수성을 좀 회복해라. 참신하잖아. 새롭잖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참신하지. 풀블렛 소리가 피라미드 같다 그래서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걸 낯설기하기라고 그래요. 실전 문제로 한번 다뤄봅시다. 64쪽 펴봐. 7번 문제. 다음 기억 리얼 중 줄쳐 익숙한 대상을 생소하고 낯선 대상에 비유하기. 저거 낯설게 하기. 지금 배운 낯설게 하기를 물은 거야. 의 표현법을 사용한 문장은 시는 지문은 이상의 가정이라는 시예요. 시가 막 연이나 행구변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쌤 오탈자 아니고 그 시 원래 그래. 작가 이름이 뭐예요? 이상이죠? 이상한 시입니다. 거기서 보면 정답 바로 갈게. 디귿 봐봐. 디귿.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 데는 침처럼 월광이 묻었다. 월광. 이게 달빛이야. 달월자 빛광자거든요. 여기 봐. 새벽에 지붕 위에 서리가 내렸어. 눈이 내렸다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밤새 달빛이 묻었다. 와우. 새롭죠? 참신하죠? 굉장히 프레시한 표현이잖아. 문학적으로. 이거 범상치 않은 표현이잖아.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 눈이 내린 서리가 내린 모습을 밤새 달빛이 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프레시하고 새롭고 참신해요. 이런 게 뭐라고? 낯설게 하기다. 그게 답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네. 원위치. (10번) 별표. 주객전도식 표현.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표현. 이거 우리 주객전도식 표현이라 그래요. 뒤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왼쪽 알맹이. 주객전도식 표현이 나타난 작품. 일단 두 작품 기억해야 돼. 상춘곡, 관동별곡. 상춘곡과 관동별곡에서 주객전도식 표현이 나타나. 먼저 첫 번째.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밑줄. 공명은 출세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고 끼우다가 꺼리다의 뜻인데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나를 꺼리니. 주목. 여기 봐. 뒤바뀌었어. 거꾸로 표현했어. 자기 자신이 부기와 공명을 꺼리는 건데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봐. 술이 나를 불러서 술을 마신다. 야, 씨, 술이 너를 왜 불러? 지가 술 처먹고 싶고 술 처먹고 술은 너를 절대 부르지 않아. 술이 나를 불러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뒤바뀐 표현이지? 이런 게 다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문학에서 쓰이는 게. 해석 좀 더하면 청풍명을 자연 이외에 어떤 벗이 있사옵고. 아래쪽 관동별곡 보겠어요. 영농벽계와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다. 쌤 이거 중국말 아닙니까? 중국말 아니고. 영농벽계는 푸른 시냇물, 수성제조는 새의 울음소리란 뜻이야. 푸른 시냇물과 새의 울음소리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라. 이 장면이 관동별곡에서 어떤 장면인가 하면 관동별곡 필수작이죠. 금강산 유람 산 구경을 마치고 동해 유람 가기 직전이야. 그 아름다운 금강산을 뒤로 하고
동해로 가자니 못내 아쉬움의 심정을 표현한 건데 자신이 아쉬운 거라고, 이별의 아쉬움이라고. 근데 거꾸로 금강산의 자연인 푸른 시냇물과 여기 봐요. 여기 봐라. 새의 울음소리가 이별을 원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이것도 뒤바뀐 표현. 바로 주객전도식 표현이다. 이 말씀이야. 아시겠죠? 네. 주객전도식 표현으로 시험에 나오는 작품 정해져 있어. 일단 정극인의 상춘곡의 그 구절, 그 다음에 정철의 관동별곡의 그 구절. 좀 더 추가하면 박목월 시인의 산이 날 에어싸고, 책을 확인할 텐데 그 구절을 여러분 책 보세요. 책에 65쪽에 9번 문제 잠깐 봐주세요. 예를 확인할 거예요. 65쪽에 9번. 박목원의 산이날 에어싸고시 보입니까? 18년도 소방직 문제인데 첫 구절 봐요. 산이날 에어싸고 씨나 뿌리며 살을 한다. 밭이나 갈며 살을 한다. 주객전도식 표현이죠. 자기 자신이 산에서 살고 싶은 건데 거꾸로 자연인 산이 살아라 한다를 말하고 있어요. 선택지 3번 봐요. 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산이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가로 열고. 그게 주객전도식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신경님의 목계장터. (154쪽) 펴봐요. 154쪽에 24번 신경님 목계장터 나옵니다. 나옵니까? 3년 봐주세요. 3년. 사는 날들어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들어 잔돌이 되라 하는, 이것도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자신이 들꽃 잔돌처럼 정착해서 살고 싶은 욕망인데 산과 강이 나보고 되라네를 얘기하고 있지? 주객전도식 표현이다. 조지은의 민들레꽃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건 책이 없으니까 말로 얘기할게요. 여기 봐. 화자가 민들레꽃을 보고 있어요. 그 민들레꽃을 보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거든. 근데 거꾸로 표현이 돼. 민들레꽃이 오히려 화자에게서 위로 격려를 받는다고 표현했어. 이것도 뒤바뀐 표현을 쓰고 있어. 이와 같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표현, 이것이 우리는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원위치. 11번 모티프 줄쳐.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적 체제. 영어로 모티프가 동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모티프라고 해. 대표적인 모티프, 왼쪽 알맹이 아래쪽에 윤동주 십자가라는 시인데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피동그라미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 봐라. 거기서 피는 희생정신을 나타내. 무슨 정신? 희생정신. 이런 희생정신을
속지향 모티프라 그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속지향.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희생양을 속죄양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희생정신을 속죄양 모티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에 속죄양 모티프가 드러나 있다 그러면 무슨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희생정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윤동주나 이육사의 시 같은 시에서 이런 희생정신이 많이 나타난 시들이 나와요. 속죄양 모티프는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12번 발상미 표현. 시적 화자의 의도를 우리는 발상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발상미 표현이라고 그래. 43쪽 가요. 13번 별표 언어 유희. 해악성을 높이는 표현 방법으로 해악성 동그라미. 해악성이 뭐야? 웃음이 유발되는 거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말이나 문자를 소재한 말장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 언어 유희입니다. 주목. 유사한 음의 반복을 통해 말 가지고 장난해요. 언어 유희야. 이건 재밌으려고 하는 거. 해악성이 목적이야. 요즘 말로 얘기해서 아재 개그 하는 거야. 알겠지? 유현지 인라면 이런 거 언어 유희. 도라지 먹고 돌았냐? 미나리 먹고 미쳤냐?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니까 나오더만. 썰렁하죠? 썰렁한 거, 아재 개그 이런 거 언어 유희. 이렇게 문학에서 쓰이면 언어 유희야. 웃었지? 안 웃었어? 해악성이 목적이야. 알겠어요? 문학에서 이런 게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현대시에서 많이 쓰여야겠니? 고전문에서 많이 쓰여야겠니?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에서 많이 쓰이겠지?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오른쪽 작품 봐요. 자, 시집살이요에서 시집살이, 계집살이, 집, 동그라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시집이 계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재밌죠? 재밌다고 해야 돼? 언어 유희입니다. 춘향가에서 서방인지 남방인지 방방 동그라미. 실은 한자는 다르거든. 거리 하나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역시 언어 유희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목. 물론 이제 언어 유희는 꼭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인 언어 유희는 다양한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장 순서를 도치시켜서도 언어 유희를 나타낼 때도 있어. 자, 춘향가에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인데 워낙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해. 말이 막 헛말이 나가는 거지.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헛말이 나가고 있어. 이런 것도 다 언어 유희. 알겠죠? 또는 우리 중의적 표현 있지. 중의성.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이런 것도 포괄적 개념에서는 언어 유희에 다 포함된다 보셔도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 유희 그러면 지금 책에서 얘기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이 쌤 이거 오탈자 아닌가요? 영어 FUN fun 아닌가요? 그랬는데 오탈자 아니야. 푼 PUN 맞아.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너 잘못했어. 그거 맞는 거야. P야. 맞아. 14번 이미지 연결, 심상 연결이라고도 하는데 밑줄 시 전체 흐름 그리고 저거 시상 전개. 자, 심상 연결, 이미지 연결은 시 전체 흐름, 시상 전개를 얘기하는 것이다. 15번 지배적 심상 출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어 시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심적 이미지. 가로 열고 핵심 시어.
주제를 형성하는 핵심 시어가 바로 지배적 심상이에요. 예를 들어 고운의 눈길이라는 시에서 눈이 바로 마음속의 고요와 평화를 나타내는 주제 형성하는 핵심 시어야. 그런 걸 지배적 심상이라고 해요. 16번 패러디 밑줄 모방. 패러디는 모방하는 거야. 그럼 패러디는 왜 하냐? 풍자적 효과 되겠어요. 패러디를 나타내는 시 딱 하나 있는데 장정일의 아주 긴 제목의 시가 있어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패러디 됐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유명한 시를 갖다가 패러디했어요. 주목.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죠?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는 건 무의미한 존재다. 그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야.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 김춘수의 꽃이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존재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시야, 철학적인 내용이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란 긴 제목의 장정일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 내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단추를 누르기 전에, 단추가 이제 라디오의 버튼인데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단추를 눌렀을 때, 라디오의 버튼을 눌렀을 때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의 시거든. 완전히 김춘수 시 꽃이라는 시를 갖다가 모방했죠. 형식을 그대로 모방했지. 그대로 모방한 거. 이 시를 갖다 뭐 한 거야? 패러디한 거야. 패러디한 거다. 패러디는 뭐 하는 거야? 모방하는 것이다. 이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모방했다고. 패러디했다고. 주제는 좀 달라요. 이 시는, 위의 시는 존재의 본질 실현, 이게 이제 주제라면, 밑에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현대인들의 편의적인, 이런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 사랑의 행태를 풍자한 것이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는 그런 사랑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내용으로 주제는 다릅니다. 주제는 다른데 그 형식을 모방해서 쓴 거야. 패러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죠? 다음. 17번은 별표. 네, 동적 심상, 정적 심상, 동중정 심상. 네, 움직임이 느껴지면 동적 심상이에요. 반대로 정지감, 고요함, 정지감이 느껴지면 정적인 심상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알아야 돼. 주목.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무슨 심상? 고요하고 정지감이 느껴지면 무슨 심상? 정적 심상. 이 두 개는 반대겠지 그러면? 네? 자, 2017년도 소방직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여기 봐라. 지문이 정약용의 보리타작 노래야. 제목 그대로 보리타작하면서 부른 노동요야.
동적 심상이야, 정적 심상이야? 이거야말로 동적인 심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적 심상 그래서 틀렸던 문제였어. 에? 예를 하나 하기를 해볼게. 고전문학에서 하나 예를 하나 보고 올게요. 유명한 작품 하나 볼 텐데. 426쪽. 정철의 사민곡입니다. 426쪽 사민곡의 그 마달락의 첫 번째 줄을 봐요. 건곤이 폐색하여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백설 흰 눈이 한비칠 때 내릴 때 그 다음 구절 줄쳐. 사람은 간이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도 끊어져 있다. 이런 구절이거든. 주목. 지금 계절이 겨울이야. 겨울이어서 고요하고 인적이 드문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도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동적 심상, 정적 심상. 정적 심상. 고요하고 적막한 정적인 심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한 개 더 얘기할게요. (412쪽) 412쪽 송순의 면왕정가 되겠는데, 면왕정가의 그 412쪽의 지문 봐요. 인간 세계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쏘이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났고 12. 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마당을 쓸리요. 아침이 모자란데 저녁이야 실을 쏘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야 유효하랴 능력하랴.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는데 길이나 전하랴. 다만 지팡이만 묻어가노매라. 주목. 이거 동적 심상, 정적 심상.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죠. 자연경치를 즐기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보려 하고 아침도 모자라고 저녁도 모자라고 오늘도 부족하고 내일도 부족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연경치를 풀 옵션으로 즐기고 있는 거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분주한 일상을 보내며 자연경치를 즐기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동적인 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주목. 여기서 요 동적 심상이 좀 더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동적인 심상이에요. 한자로 힘역절 하나 더 붙여줘서 이건 좀 더 강하게 강조가 된 거야. 더 강하고 힘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지. 요건 예를 하나 들면 바로 종소리. 박남수 시인의 종소리라는 시가 있는데 종을 치면 사운드가 퍼져나가죠? 이게 이제 그 시야. 이런 소리가 종으로부터 확산되는 기세를 나타내. 아주 힘이 넘쳐난다고. 이런 건 역동적인 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데 두 개가 겹칠 수도 있다고. 동중정 심상. 움직이고 있는데 정지감이 느껴지는가? 움직임 속에 정지감이 느껴지는가? 이건 동중정이야. 예를 들면 조지현의 승무라는 시가 있어. 주목. 이 승무가 여성이 추는 춤인데 여기 봐요. 하얀 고가를 쓰고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느리게,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워낙 노력에 추다 보니까 순간 정지감이 느껴지는 거야. 움직임 속의 정지감. 이게 뭐라고? 동, 중, 정, 심상이야. 알겠지? 쌤, 그럼 그 반대는 안 됩니까? 반대는 뭐가 있어? 정중동 심상.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건 고요 속의 외침이야. 정지감 속에 또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런 건 정중동 심상이라는 말도 있어.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였어. 동적인 심상이냐, 정적인 심상이냐 말해야 돼.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한자로. 정자가 고요할 정자야. 움직임이 느껴지고 활기찬 건 동적 심상. 고요하고 적막한 거, 정지감이 느껴지는 건 정적 심상. 그 두 개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18번 주지적, 주정적, 주의적은 좀 전에 했죠. 넘어가고 19번 모더니즘적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 줄치고 1번 그리고 적으세요. 회화적 문명 비판적인 내용 밑줄 번호 2번 적으세요. 주지적 이런 것을 우리는 모더니즘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시인이 누구냐? 오른쪽에 모더니즘 시인이라 그래. 김기림, 장만영, 정지용, 김광균. 특히 김광균 별표. 자, 대표작 딱 두 개만 꼽아서 얘기하겠어요. 먼저 김기림 위로 화살표 바다와 나비. 바다와 나비. 김광균 옆으로 화살표 추일서정. 추일서정.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두 편의 시야.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김광균의 추일서정. 두 편 다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다음 20번 참여적 현실 문제인 밑줄 자유민주 통일.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시를 우리는 참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구속, 독재, 분단의 시절에서 자유민주 통일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참여적이야. 그럼 그런 시인들 오른쪽 참여 시인이라 그래. 김수영 별표 대표적인 참여 시인이고 김지아, 신동엽, 이성복, 김남주 이거 좀 적을까? 참여 시. 자, 참여 시는 뭘 노래했다고? 자유, 민주, 통일을 노래했다. 그런 현실 문제 적극적 참여의 경향. 이게 바로 참여시라 그래.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바로 참여시들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참여시들 알아둡시다. 먼저 김수영이라는 작가. 대표적인 참여시인이야. 자, 그의 대표작 눈, 풀, 푸른 하늘을 죽은 영혼 사령. 그 다음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봄은이라는 시. 이성부 벽 봄. 그 다음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말해. 김지하, 김남주 어서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길은 통일의 길이죠. 이런 시들이 다 자유민주 통일을 노래한 대표적인 참여 시들이야. 대표적인 작가는 김수영이고 이 중에서도 중요 작품 우리 책에 있는 거 표시해 줄게. 눈, 풀, 푸른 하늘 이 세 개 우리 책에 다 있어.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봄은 두 개 다 있고, 이성부의 벼,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7작품은 우리 책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7작품 책에 다 있습니다. 참여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 시들은 나오면 선택지에서 꼭 묻습니다. 참여시를 꼭 묻게 돼 있어. 참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참여적이란 말 반대는 뭘까? 적극적인 참여적 반대는 방관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게 반대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시가 나오고 방관적 태도라든지 소극적이다 그러면 틀린 거겠지? 아주 적극적인 참여의 경향을 띠는 시들이라고. 이걸 참여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다음 21번 회화적 밑줄 시각적 이미지 중시. 마치 시가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 회화가 그림이라는 뜻이잖아 원래. 그쵸? 이런 것을 회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대표적인 예를 들면 네, 박목을 시인의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켜요. 김광준의 추일서전. 삭막하고 황량한 도시의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느낌에 마치 시가 그림처럼 느껴져. 시가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이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심상이 지배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회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 22번 서사적 설화 형식, 이야기식 형태라고도 하고요. 화자가 등장해서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서사적이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백석의 여승, 고향 같은 시가 이 시를 읽고 나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서사적이야. 23번 별표 우의적. 세 줄을 줄 다 쳐요. 사물,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정신, 도덕, 역사적 의미 드러낸 것으로 특히 인간을 사물이나 동물에 비유하여 부정적이고 저속한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다. 이게 우의적이야.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들이 우의적의 대표적이야. 503쪽을 펴세요. 503쪽을 펴면 가전체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오른쪽 알맹이를 봐요. 가전체 개념 밑줄. 교훈을 줄 목적으로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구성한 고려시대 산문문학 관리를 가전체라고 해요. 특징.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인 역할이나 교량이 과도기 단계를 말해. 계세징인을 목적으로 한다. 계세징인 동그라미 왼쪽으로 화살표 적어.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을 계세징인이라고 그래. 저기야, 빨리 적어. 세상 사람들, 너 말고 고개 숙여.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 어젯밤에 뭐 했나? 그 정신을 못 차려. 죽으려고 그래, 졸려가지고. 다음. 인물과 배경이 모두 중국의 바탕을 뒀다. 고려 후기 신흥사대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주요 작품 볼게요. 이쪽 박스표.
일단 중요한 거는요. 지문 출제 예상되는 거는 국순전, 공방전, 국선생전 그 세 개는 별표. 의인화된 대상부터 알아야 돼. 먼저 임춘의 국순전 뭘 의인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순당 막걸리. 국이라는 게 누룩국자인데 술의 재료가 되는 술을 나타내. 술을 의인화한 거야. 국순이한 자가 있었는데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탕한 군주를 풍자한 거거든. 술의 부정적 측면이야. 다음 임춘의 공방전. 공방이 엽전, 돈을 의인화하는 거야. 돈이라는 것이 편리하지만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간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내용이 공방전이 되겠다. 그 공방전은 옆에 지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공방전 편에 실린 거죠. 앞쪽 넘겨봐요. 501쪽에 10번 공방전 나옵니까? 요거는 숙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 읽고 정리된 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방전. 알겠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규보의 국선생전도 역시 술을 의인화한 거야. 단 차이점은 국순전과의 차이점은 이건 술의 긍정적 측면이야. 국선생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임금의 총애가 지나쳐서 잠깐 실수를 하게 돼요. 하지만 바로 잘못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개가 천선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그러니까 이제 술의 긍정적 측면을 다룬 거야.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공통점은 둘 다 술을 의인화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의인화된 대상을 봐줘요. 이규보의 청강사자현부전은 거북을 의인화. 이곡의 죽부인전, 죽자 대나무 죽자야. 대나무 의인화. 이첨의 저생전은 종이를 의인화하는 것이다. 성시경함의 정시다전은 지팡이 의인화하는 거예요. 문제로 확인합시다. 오른쪽 문제 503쪽.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지금 가전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가전 3번이고 밑에 소방직 문제 있어요. 가전체 문학작품과 의인화된 사물을 짝지은 것 쪽 바르지 않은 거 고르시오. 이런 게 3초 만에 푸는 문제인데 지식을 바로 묻는 거야. 문학 지식을. 공부한 사람은 바로 맞추겠죠? 국순전 술 맞죠? 공방전 엽전 맞죠? 저생전 돼지 아니고? 종이 의인화한 거야. 왜 돼지라고 적는가 하면 한자로 돼지 저자가 있거든. 그래서 돼지로 낚으려고 그런 거야. 바보 같은 출제위원. 소방직은 한자 모르는데. 돼지 저자 아는 소방직 한 명도 없을걸? 그러니까 바보 출제위원이야. 안 낚인다는 얘기야. 정시다전은 지팡이 의인화한 거야. 한 문제 더. 이쪽에 502쪽에 왼쪽 페이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공방전으로 가전체입니다. 알겠어요? 1번 우의 동그라미. 우의의 표현 방식을 통해 세상사의 문제를 비판하고 풍자했다. 우리 지금 우의적 때문에 여기 와서 보고 있는 거야. 그치? 네. 2번 세상 살아가는 임기응변지와 부정부패 척결을 일깨워주는 교훈적 성격의 글이다. 이건 공방전의 내용이 아니야. 공방전은 뭐 얘기한 거라 그랬어? 돈의 이중성을 경고한 거야. 돈의 이중성 경고,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거라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3번 사물 의인화하여 사물의 가계, 생애 및 성품 등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가전체 문학 맞지? 4번 교술적 성격 주목. 가전체 교술 관련 맞지? 예? 그 다음에 밑에 서사적 성격도 맞고. 답은 2번이야. 원위치에서요. 43쪽 원위치. 24번 연세적 수법 가로 열고 연세법. 우리 수세법에서 연세법 배웠죠? 말꼬리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봐요. 오른쪽에 아래쪽 2항의 도산십이고 고인도 나를 못 빼고. 이때 고인은 성현 성인들을 말해. 성인 공자 맹자 같은 학문적 대상. 나도 고인을 못 빼어. 고인을 못 빼어도 여던 길 동그라미. 이게 학문수양이야. 갔던 길 학문수양의 길 앞에 있네.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지금 말꼬리를 잡고 이어지고 있어. 여기 봐라.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D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이런 것을 연세법, 연세적 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이런 거. 넘겨. 44점. 25번 문학적 승화 별표. 승화 동그라미. 영어로 적겠어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줄쳐. 현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 승화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월명사의 제망매가 배웠죠? 누이 잃은 슬픔에 그 슬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불도 닦으면서 극락에서 기다리겠다는 종교적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종교적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승화는 그럴 때 쓰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26번 별표 문학적 형상화. 줄쳐요. 추상적 개념을,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형상화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하나 들게요. 현대시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필수작이야. 우리 책에 있어. 이 시는 어머니가 진주장터에서 생선장수하세요. 가난한 생선장수인 어머니의 삶과 한을 다룬 시야. 그런데 어머니의 삶과 한이라는 건 추상적인 관념이다. 그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 어머니의 가난한 삶과 한을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 첫 번째는 팔다 남은 생선의 눈깔이 어머니에게는 은전, 돈으로 보여. 그걸 다 팔아야 집에 가는데 집에 가지 못하시는 거야. 달빛을 받은 옹기의 반짝거림이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을 연상시켜. 그렇다면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형상화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대상들로 이와 같이 나타낸 걸 형상화다. 여기는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켰어요. 두 가지로. 알겠습니까? 네. 형상화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다음 27번. 시어의 모호성, 애매성, 다의성, 줄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것을 시어의 모호성이라고 그래. 예를 하나 들게.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님이라는 것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 요걸 이해하려면 한용운 시인을부터 알아야 돼.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독립운동가야. 그리고 시인이야. 그리고 스님이야, 승려야. 백담사 주지야. 그러면 독립운동가의 측면에 한용으로 봤을 때 님은 조국을 나타내. 님이 침묵한 거는 국권을 상실한 거야. 이게 일반적 해석이야. 한 명의 시인 인간으로 봤을 때 님은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나타내. 스님으로 봤을 때 님은 부처님. 그가 믿는 절대자, 부처님이 되겠다 이 말씀. 이런 것이 바로 시어의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모성, 애매성, 다이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28번 음상. 문법 시간에도 음상이란 말 배웠죠? 한 단어 안에서 모음 또는 자음이 교체됨으로써 의미 주는 느낌, 어감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우리 음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양성모음은 밝고 가볍고 명랑한 느낌이야. 예를 하나 적을래요? 퐁당 퐁당. 이에 반해 음성모음은 크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야. 예를 하나 적을래요? 풍덩 풍덩. 문법 시간에도 배운 겁니다. 29번 자동기술법 두 번째 줄. 이성이나 기존의 미학을 배제하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긴 이미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요. 오토마티즘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옆에 게 더 중요해. 왼쪽 알맹이 상단에 의식의 흐름기법 별표 이게 더 중요해. 출처. 정해진 구조 사건 전개 무시하고 주인공의 내면 세계의 의식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자동기술법이야. 이거 의식의 흐름기법이라. 여기 봐 주목. 요거 시험 나올 수 있다. 여기 봐라. 쉽게 설명해서 생각나는 대로 내면의 의식 흐름대로 그냥 막 써내려가는 거야. 이게 의식의 흐름기법이. 알겠죠?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구조, 사건 전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면의 흐름대로 자동으로 기술하는 게 의식의 흐름기법.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이런 작품이 뭐가 있냐? 세 작품 꼭 기억해야 돼. 오상원의 유예,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하나 더 적어. 광장, 최인훈의 광장. 광장에서도 끝부분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작품들은 출제되면, 지문 출제되면 의식의 흐름기법 반드시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의식의 흐름기법. 의식의 흐름기법. 마지막 30번. 중의법. 수사법 할 때도 배웠죠?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거 중의법이야. 예로만 하나 보세요. 왼쪽에 황진이 시죠. 명월이 망공사랑이 쉬어간 들었더니. 명월은 두 가지 뜻이지. 밝은 달도 되고 황진이 이름이 기명이 명월이었다. 그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면 이것을 우리는 중의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문학 용어 정리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